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공두리메사 한국사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박용선입니다. 반갑죠? 네, 오늘 특강에 같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어떤 강의냐면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의 기획을 가지고 매월 한 2회 정도 준비를 한 특강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사의 아주 재미있고 즐거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월 2회 정도 테마를 잡아서 진행을 할 겁니다. 한 10년 정도 몇 번 해야 되나요? 10년에 몇 번 해야 됩니까? 한 100여 번 해야 되나? 그쵸? 100여 차례. 그때까지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역사는 컨텐츠의 보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있죠. 그 자료 중에서 우리가 재밌는 내용들, 또 수험에 관계된 내용들 뽑아가지고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죽는 과정에서의 무덤입니다. 고분, 옛날 무덤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분, 무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언제부터 무덤을 만들었는지, 또 무덤 양식은 어떻게 나오는지, 또 무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첫 강의 때문에 제가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덕담을 하나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여의입니다. 여의.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슨 뜻일까요? 여의. 이런 뜻입니다.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렇죠? 우리 보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얘기할 때 무슨 일을 하는데 잘 안 풀려. 뭐라고 그러죠? 그렇지. 여의치 않다. 이런 얘기 하죠. 그 여의예요. 그러니까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의미예요. 여기에 실제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봉, 여의봉. 누가 가져오랍니까? 손오공이죠.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여의봉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여의침입니다. 침. 무슨 침자냐면 베개 침자입니다. 목침. 잘 때, 누울 때 베고 있는. 이건 언제부터 사용이 되냐면은 우리나라 과거제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러죠? 고려 광종이죠. 그렇죠? 고려시대 때 과거제도가 시시가 되면서 과거 준비생들이 잠을 잘 때 항상 베고 자는 베개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의침이라고 합니다. 여의침. 이 베개를 베고 자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여의침을 베고 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합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의봉, 여의침. 그러니까 여기서 여의봉이나 여의침을 제가 말씀드리자는 건 아니고요. 이 여의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이 계절상 가을이죠. 그렇죠? 가을입니다. 가을 축제죠.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있습니까? 계절, 여의, 뭐죠? 만인, 여의, 이렇습니다. 이 여의가 여의죠, 여의. 자, 지금 가을이라고 있어요. 축에. 이 가을에. 공두림 한국사 첫 특강이 열리는 이 가을에 만인. 여기 참석하신 분 외에도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 그죠? 모든 분들 다 뭐 하시라는 얘기예요? 뜻대로 뜻하는 바 다 이루어지시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축의 여의, 만인 여의. 그렇죠? 자, 드리겠습니다. 그럼 박수 좀 쳐줘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아이, 정말. 그래서
여의란 얘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자에서 여의. 다 될 것 같은 꿈과 희망을 드리는 그런 이제 공두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PPT 자료로 준비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지금 갑자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함을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대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교재는 아마 깨끗하게 잘 나왔을 겁니다. 이제 우선 카피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할 수도 있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고요. 보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계 무덤에서 이제 한자는 고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분. 그 분자는 무슨 분자냐면은 이거 뭐 오늘 한문 시간 다닌데 말이죠. 국어 교수님한테 들키면은 크게 또 욕먹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분. 무덤이죠, 무덤. 무덤을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앞에다가 왜 옛꽃자를 왜 붙이겠습니까? 주인공을 모르는 무덤이라서 그래요. 그렇죠? 주인공 모르는 아주 또 오래된 무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고분. 그러니까 고분이나 분이나 같은 무덤을 얘기하는데 아주 오래된 무덤이다라고 하는 거죠. 고분의 명칭들 보면은 여러분들 한 장을 넘겨보시겠습니까? 다양한 명칭들이 나와 있습니다. 몇 쪽이냐면은 바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고분의 명칭에 보면은 분, 총, 능, 원, 묘 이런 게 있죠. 다다음 장인가요? 그죠? 페이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표가 하나 있죠. 네 번째입니다. 고분의 명칭에 보시면은 옆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죠? 능. 자, 영어부터 한번 보고 갑시다. 그 다음에 원. 그 다음에 묘. 묘. 이런 게 붙어 있죠. 그리고 능을 먼저 한번 보시겠어요? 능. 자, 능이라고 하는 영어가 붙어 있는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냐면 왕이나 왕비의 무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덤의 명칭에서 우리가 이 사람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 예를 들어서 뭐 태조의 건원능, 조선시대에 있었는 게 또 우리 그 학원에서 가까운 강남역 다음에 이어서 무슨 역이죠? 선릉 나오죠, 선릉. 선릉 있고 또 옆에 정릉이 있죠. 선정릉역도 있고 그러잖아요. 선릉이 혹시 누구 무덤인지 아세요? 성종입니다. 정릉은 중종 무덤이에요.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왕이나 왕비의 무덤엔 능자가 붙어요. 자, 원자가 붙은 건 뭐냐면은 태자, 태자의 부인, 세자의 부인 이런 사람들의 무덤에는 원자가 붙습니다. 정조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도세자. 무덤이 어디 있죠? 어디요? 수원이죠, 수원. 그죠? 원래 어디에 있으면 배봉산이 있었어요, 배봉산. 배봉산은 경기도 양주인데 지금은 그 당시엔 조선이 경기도 양주였습니다. 지금은 서울 시립대인 데 있죠. 청량이 좀 더 지나면. 그 시립대 뒤에 산이라고 보긴 좀 그렇습니다. 한 300m 정도 된 높이에 나지막한 언덕인데 그게 배봉산이에요. 거기에 매장했다가 정조 즉위 이후에 무덤을 어디로 옮겨요? 수원으로 옮깁니다. 그 무덤이 혈융원입니다. 뒤에 원자가 붙은 거죠. 세자나 세자핀의 무덤에는 원자가 붙어요. 묘자가 붙은 거는 뭐냐면은 묘자가 붙은 것은 일반 개인의 무덤입니다. 개인. 이제 왕도 아니고 태자도 아니고 세자도 아니고 일반 개인의 무덤에는 묘가 붙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A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들이 3명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장자 성속에 의해서 당연히 이제 얘가 왕위를 계승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죽으면은 무덤 뒤에 뭐가 붙겠어요? 능이 붙죠. 그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뭐가 붙을까요? 또는 아들만 나는 거 아니죠. 뭐 딸들도 있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딸이나 아들들, 쟤네들은 무덤 이름에 뒤에 뭘 붙일 것 같아요? 뭘 붙일까요? 묘를 붙입니다. 묘죠. 여러분들 우리가 죽었을 때, 예를 제가 죽었을 때 매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붙을까요? 묘죠. 그러니까 무슨 누구 지묘 이게 있죠. 무덤 위에 공동묘지 하면 말이죠. 그렇죠? 묘자가 붙어요. 자, 예를 들어서 발해 문왕의 둘째 딸. 나중에 이제 무덤에서 한번 다시 나옵니다만은 정해 공주 뭐라고 그래요? 묘라고 그러죠. 공주인데 왜 원이나 능은 안 붙일까? 능은 왕이나 왕비, 이거는 태자나 태자의 핀. 그리고 나머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딸들은 다 뭐라 붙여요? 묘를 붙입니다. 묘죠.
자, 마지막 하나 뭐가 있어요? 총자가 있죠, 총. 총이 있습니다. 총. 총자가 붙은 무덤은 어떤 무덤이냐 그러면은 자, 주인공을 확인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주인공 모릅니다. 안에 유물이 출토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출토가 됐습니다. 유물은 나오는데 주인공은 몰라요. 이런 무덤들은 뒤에 총을 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덤을 발굴했어요. 발굴했는데 거기서 금 귀고리가 나왔어. 그래서 이 무덤을 뭐라면 경주에 가면 금령총이라고 합니다. 방울영자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든 금령총. 천마도 벽화가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천마총. 무용하는 이런 벽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무용총. 그렇잖아요. 무용총. 누군지는 모르지 주인공 그지? 씨름하는 모습이 벽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고구려에서는 씨름을 뭐라고 그래요? 자, 뭐라고 그래요? 바로 확인 한번 하십시오. 바로 다음 장에 보십시오. 다음 장에. 지금 그 무덤 다음 장에 보면은 씨름하는 벽화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뭐라 했어요? 그래, 각저총입니다. 각저라고 하는 거는 고구려에서 얘기하는 씨름을 각저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뒤에 총자가 붙어있는 무덤은 주인공은 모르는데 유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분자 있죠, 분. 이게 무덤의 종류인데 보편적으로 주인공도 모르고 유물도 없는 무덤은 굉장히 오래된 무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무덤들 우리는 보편적으로 또 뭐라고 하냐면은 무덤 중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고분이라고 통칭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의 용어를 일단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놓고요. 자, 신석기 시대부터 한번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무덤을 왜 신석기 시대 때부터 보느냐 그러면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신석기 시대예요. 이전에는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신석기 이전은 어느 시대인가요? 구석기예요. 그 다음에 어디 시간이요? 중석기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죠? 신석기로 가죠. 그 다음에 어디죠? 청동기로 갑니다. 그 다음에 철기로 넘어가죠. 근데 구석기나 중석기 때에 어떤 근거, 흔적도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무덤 형태로서 남아있는 것이 신석기 시대 때예요. 함경부터 웅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료에 보고 계시고 있는 신석기 때 무덤 양식이 이거예요. 지금 굴장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부산 가덕도에서 출토가 될 당시에 요 무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통상 우리 국사상에서 시체 매장은 언제부터입니까? 라고 하면은 신석기 시대 때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체를 매장한 이유는 뭘까요? 왜 시체를 매장할까요? 시체 매장하는 목적은 뭘까? 왜 시신을 매장합니까? 버리기 뭐해서? 조상숭배죠. 조상숭배. 조상숭배 아니에요. 또 하나 있어요. 뭐 시체를 매장한다는 것은 사후세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때 보면은 원시신앙들 해가지고 뭐가 많이 나오냐면 샤머니즘 나오죠. 또 애니미즘 나오죠. 샤머니즘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무당이죠. 무당. 그죠? 무당. 인간과 혼의 중개자 역할을 했었던 무당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애니미즘은 정령신앙입니다. 온갖 만물에 혼이 있다는 겁니다. 바다, 물, 바위, 태양, 나무, 공기 다 혼이 있다는 거죠. 다 숭배하는 거죠. 그렇죠? 애니미즘.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조상신 숭배가 있어요. 또 토템 시장에서 토템이죠. 뭐 곰, 호랑이, 당군시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이제 신석기 때 원시신앙도 있는데 그 중에 조상신 숭배입니다. 그 조상신 숭배는 흔적은 어디서 확인하냐 하면 시체를 뭐 했다는 거예요? 매장했다는 겁니다. 시체 매장에서 확인하는데요. 이 시체 매장이 바로 이 굴짝입니다. 굴짝. 그 한자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굴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압박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거는 출토는 지금 부산 가덕도에서 출토가 됐는데요. 이거를 그대로 복제해 놓은 것이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이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 모양이에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팔목에 뭐가 끼어 있습니까? 액세서리 보이시나요? 그 액세서리 뭘로 만들었을까요? 그래요. 조개예요. 조개. 어로 활동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조개를 까먹고 액세서리 있죠. 팔찌. 양쪽에 팔찌로 조개가 몇 개씩 이렇게 감겨져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 이걸 굴장이라고 그래요. 굴장.
불장이랍니다. 근데 불장도 있지만은 또 하나 시체 매장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이죠. 동, 침, 신, 전, 앙, 와, 장법이라고 그래요. 매장한다는 거죠. 동침은 뭐죠? 머리가 어느 쪽으로 가게? 동쪽으로. 왜 머리를 동쪽으로 가게 시체를 매장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태양 숭배입니다. 이 애니미지와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태양. 태양은 전기를 갖다 준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 그렇죠? 태양의 기운 중에서 가장 기운이 강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침입니다. 아침. 태양이 떠오를 때죠. 그렇죠? 그때 가장 강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해가 되면 어디를 가요? 정동진 많이 가는 말인지 꼭 정동진뿐만 아니라 일출을 보러 가잖아요. 바닷가에도 가고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뭐 설악산 대청봉에 가서 일출을 본다거나 그 떠올 때 그 기운을 받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존재예요. 기운을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동쪽으로 죽어서까지도 머리를 동쪽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조상 숭배 의외의 애니미즘 태양 숭배의 의미도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신전이라 신전. 신전은 시체를 반듯하게 눕히는 겁니다. 이렇게 반을 이렇게 눕혀놓는 거죠. 신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엎어졌어요. 시체가 아니면 이렇게 누워져 있어요. 엎드린 거에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겁니다. 앙와라기 와는 누울 와자거든요. 앙이라고 하는 건 하늘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눕혀 있는 이런 모습에 시체 매장 방법이 뭐예요? 동침, 신전, 앙화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굴장하고요. 신석시대 때 지금 매장 방법이 굴장과 동침, 신전, 앙화장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굴장에서 하나 확인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굴장에서는 왜 시체를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매장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시체 이렇게 하는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은 이러한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죠. 이런 형태의 시체 매장이 지금 사진에서 보고 있는 시체 매장이거든요. 여러분들 옥 아시죠? 옥. 구슬옥자입니다. 옥. 옥 아시죠? 옥도 옛날 왕대 그 무덤에 나와 있는 왕관이라든가 뭐 허리띠라든가 이런 데서 뭐가 나오죠? 옥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옥이 일자로 된 이런 옥이 아니거든요. 어떤 모양인지 아세요? 곡옥이라고 해서 이런 형태입니다. 굽었어요. 굽었습니다. 이 굽은 옥을 곡옥이라고 그래요. 시체 매장의 굴장의 굴도 이런 형태의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의 모양하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렇습니다만 어떤 모양하고 비슷하냐면은 뭐가 비슷합니까? 태아예요, 태아.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굴장 그러면은? 환생입니다, 환생. 이런 의미가 담겨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특강 기획안 중에 뭐가 있냐면 국립중앙박물관에 현장 학습도 기획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가시면은 신라 금관이라든가 신라 왕릉에 출토된 또는 뭐 요대 허리띠라든가 이런 데에 이 곡옥이 굉장히 많아요. 탄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장식용의 그런 의미보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석시대 때 그런 생활 속에서 시체를 매장을 한다. 시체 매장 방법은 굴장과 동침, 신전, 앙화장인데 나름대로의 뭐 샤머니즘이라든가 애니미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조상신 숭배, 영혼 숭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석시대 때의 무덤은 굴장과 신전장, 이 신전장을 줄여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동침신전, 앙화장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신석시대 때 무덤의 양식이고요. 그러면 신석시대 다음에 이제 청동기 시대로 넘어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계급은 언제 때 처음 나오나요? 계급은. 계급이 처음 나온 시기는 언제예요? 평등 공동체 관계가 해체가 된 건 언제예요? 청동기죠. 청동기잖아요. 그러니까 시기구를 할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여기까지는 어떤 사회라고 그래요? 평등사회예요. 계급이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뭘로 가냐면 계급사회로 넘어갑니다. 금속기가 사용되면서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청동기부터 우리가 역사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전은 그 역사의 반대말이 뭔가요? 선사가 되는 거죠. 선사 역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잠깐 봅시다.
선사, 역사라고 할 때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기록한다는 겁니다. 쓴다는 거거든요. 뭐 기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문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문자는 언제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언제 나오나요? 문자는 청동기 시대 때 문자가 처음 나오죠. 그죠? 그래서 문자 이전은 뭐가 되는 거죠? 선사. 그러니까 구석기에서 신석기까지는 선사 시대예요. 그렇겠죠? 청동기 이후는 문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록에서 남기겠죠. 여기 이제 기록에서 남긴다는 겁니다. 문자. 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약자로 써놓은 거고요. 이 역이죠. 역. 근데 이력서, 경력서 할 때 력이거든요. 과거에 살아온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선사와 역사 이렇게 구분하는데 우리가 선사시대, 역사시대 하는 것은 사실은 1989년 이후에 국사교과서에 등장합니다. 89년 이전에는 선사, 역사 얘기를 쓰진 않아요. 뭐라 쓰는지 아십니까? 원시 사회의 전개다. 그러니까 이런 아마 부모님 세대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마 저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80년대, 70년대 때는. 89년에 이제 국사교과서가 7차 개정이 됩니다. 그때 이제 용어가 좀 바뀌죠. 역사 시대는 그럼 뭐라고 했냐면 원시의 반대말은 뭐예요? 문명입니다. 문명. 문명의 반대는 원시예요. 원시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문명은 거기에다가 가공을 좀 해놓은 거죠. 그게 문명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사회나 세계사 시간에 말이죠. 문명이라고 하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문명 성립에 3요소가 있습니다. 문명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괜히 아무 때나 불쑥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문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청동기를 써야 됩니다. 청동기 없는 문명은 없어요. 자, 금속기를 사용합니다. 정보활동이 나옵니다. 지배와 피지배에 뭐가 나오죠? 계급이 나옵니다.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국가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세계사의 최초의 국가는 항상 어떤 문화를 토대로 해요?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최초의 국가는 어디예요? 고조선이죠. 고조선은 어떤 문화를 토대로 한다고 그래요? 어떤 문화를 토대로 성립했나요?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해서 성립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입니다. 그게 기원전 몇 년에? 기원전 2333년. 몇 월 며칠 날 기념행사를 하나요, 지금? 다음 주에 연휴가 하나 껴 있습니다. 개천절이죠, 개천절. 그렇죠? 10월 며칠? 10월 3일이잖아. 나한테 묻지 말고 대답을 하라고, 대답을. 10월 3일이지. 그치? 10월 3일이야. 개천절. 뭐 하는 날이라고요? 뭐, 최초의 날은 어딘데? 고조선이 만들어진 날. 그쵸? 기원전 언제? 2333년에. 기원전이에요. 올해가 몇 년? 2018년. 그러면 여기다가 2018년 더 해봐. 그러면 올해, 내일 모레 10월 3일 날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행사를 할 때 단군 기원. 그래서 단기 이러죠. 줄여서 단기 4천 통합은 몇 년 나오잖아, 그지? 4천 몇백 년 기념 행사를 진행을 할 거란 얘기죠. 그쵸? 그래서 개천절은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세계사 모든 나라가 그래요. 항상 국가는 이 문화를 토대로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기록에서 남기는 겁니다. 문자의 발명과 사용이에요. 이 문자거든요. 그래서 문명 성립의 3요소입니다. 이거요. 청동기, 국가, 그래 뭐 문자. 이게 삼위일체가 됐을 때 비로소 문명이 성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계급 사이로 넘어와 가지고 이때 이제 지배층에서는 지배층의 권위를 과시해야 되겠죠. 그렇죠? 살아있을 때 지배층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또 아주 크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죽은 다음에 어떨까? 죽으면 죽어도 똑같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지배층의 지위를 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도 어떻게 해요? 크게 만들어요. 굉장히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삼국시대 무덤도 그렇거든요. 고구려 백제신라 삼국시대 무덤도 굉장히 커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근데 통일신라 시대 무덤은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경쟁자가 이제 없어요. 삼국 통일이 됐어, 이제. 굳이 크게 하고 과시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삼국시대 무덤보다도 작아져. 통일신라 때 가면. 그런 또 내용들이 반영이 되죠. 그러면 총동시대 때 무덤 그러면 지배자 계급 사회를 보여주는 대표의 무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뭐가 있어요? 고인돌입니다. 한자는 뭐라고 하죠? 지석묘라고 합니다. 지석. 지금 돌 받침 기둥을 지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석묘. 지금 이제 개정된 용어는 한글로 개정된 용어는 돌이 고여 있다 해서 뭐라고 그래요? 고인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밑에 두 번째 청동시대 때 고인돌 내용을 보시면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인돌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건 아시죠? 세계사에서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고인돌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 몇 퍼센트가 분포되냐 우리나라냐면은 4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10개의 고인돌이 있다라고 한다면 4개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 지역이 어디예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지역, 고인돌 분포 지역으로. 고창, 전라북도, 또 강화도, 또 전라남도, 화순입니다. 화순. 저 서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분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모양인데 고인돌은 지금 그 한반도에 출토된 고인돌은 대체로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면입니다. 이런 모양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면에서 이건 이제 있죠. 이 지석이 이제 지면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 보시면은 고인돌 모양이 나와 있어요. 이게 북방식 고인돌이라고요. 이거는 남방식 고인돌이라고 그래요. 남방식. 북방식과 남방식이었습니다. 명칭을 잠깐 보면 이거를 뚜껑돌이라고 합니다. 또는 덮개돌이라고도 그러고요. 뚜껑돌입니다. 이거는 뚜껑돌이고 이거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세워 있는 이 기둥 같은 부분이 있죠. 이거를 받침돌이라고 그래요. 받침돌. 한자는 지석입니다. 지석. 그러니까 지석묘다라고 하는 거죠. 또 받침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받침돌이 땅속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가 남방식이고요. 그러니까 한강을 기준해 가지고 남쪽에는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북에는 북한이라든가 이쪽에는 이런 모양들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산행, 등산 가거나 또 넓은 들판에 가다 보면은 이런 돌도 혹시 안 보셨습니까? 그냥 들판인데 생뚱맞게 돌이 하나 이렇게 있는 것들. 아마 이런 것들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전혀 거기는 돌이 없을 것 같은데 돌이 있는 곳들. 100% 고인돌입니다. 전부 그 고인돌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파보십시오. 혹시 뭐가 나오나? 청동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나 한번 파보시라고요. 그죠? 잘못 팠다가는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걸립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시면 되죠. 이 뚜껑돌의 무게 하나가 얼마쯤 되냐? 그러면 70톤에서 100톤입니다. 100톤. 1톤은 몇 킬로그램이에요? 1000kg이죠. 1000kg. 1톤은. 그렇죠? 그러면 100톤이면 곱하기 얼마예요? 10만 킬로그램 정도 된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큰 돌들을 어디서 구했으며 어떻게 운반했으며 어떻게 축조했으며 이거죠. 근데 안타깝게 기록이 없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서. 오늘 거기 지금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남방식 고인돌이 있죠. 이 북방 고인돌인데요. 이 돌이 이게 257톤짜리입니다. 257톤짜리.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들을 어떻게 운반하냐면은 통나무죠, 통나무. 통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돌을 운반해 올려가지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죠. 이런 형태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죠? 운반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통나무가 굴러간 흔적들이 발견이 된 적도 있어요. 근정이 바퀴 자국이 나오는 거죠. 발굴된 자국이 나온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밑에 고인돌 축조 과정이 나와 있죠. 구덩이를 팝니다. 이렇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여기다가 뭘 하는 거죠? 지석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흙을 메꾸는 겁니다. 흙을 채워요. 이렇게. 그래서 흙을 계속 채워서 여기다 흙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죠. 이걸 이제 통나무에 올려가지고 굴려서 이쪽으로 운반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올리고 이제 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북방식 고인돌의 축조 방법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추측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남방식은 제법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덩이를 파서 시신과 부장품을 넣고 그리고 지석을 세우고 그리고 그냥 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반해서 이렇게 뚜껑을 덮는 거죠. 개석식이 한때는 개석식이 하는데 개는 뚜껑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돌을 운반해가지고 축주할 정도로 이 무덤 안에 있는 주인공, 이 주인공을 뭐라고 그러죠? 치프라고 해요. 치프. 군장입니다. 군장. 또는 수장이라고도 그러고요. 또 족장이라고도 합니다. 다양한 용어를 쓰는데 여러분들은 군장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군장. 왜냐하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공식 해석은 영국에서 나온 학계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군장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우리는 군장사이다. 군장사회는 어떤 문화를 토대한다? 청동기 문화를 토대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치프덤, 군장사회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장은 죽어서도 이 정도의 무덤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살았을 때는 어떤 존재였는가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무덤뿐만 아니라 이 무덤의 주위에는 커다란 돌을 세워놓습니다. 큰 돌. 자, 이거 한자는 클 거자죠. 돌석자입니다. 그래서 청동시대 때 문화를 우리는 통틀어서 무슨 문화라고 그래요? 거석문화라고 그래. 큰 돌로 이루어진 문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석문화. 거석문화의 대표인 것은 뭐냐 그러면 고인돌과 뭐죠? 선돌입니다. 이게 선돌이라고 그러거든요. 한자는 입석입니다. 입석. 돌이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인돌, 선돌, 거석문화죠. 이 거석문화를 토대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선민사상이 나와요. 선민사상 들어봤죠? 뭐라고 그래요? 뭘 선민사상이라고 그래요? 선민사상이란? 그렇지. 나는 하늘이 선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네들은 나를 뭐해라? 떠받들어라. 그렇지. 이런 의미죠. 이 선민사상이 바로 청동시대 때 나온단 말이에요. 거성 문화를 토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또 거성 문화를 토대로 한 선민사상은 계급의 합리화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그런 요소예요. 계급의 합리화를 반영해주는 것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때 청동시대 아닙니까? 청동은 피지배층들도 쓰나요? 계급이 나온 이후에? 아니죠. 청동은 누구의 전유물이에요? 지배층만의 전유물입니다. 피지배층은 청동을 못 써요. 안 씁니다. 못 쓰게 해요. 지배층만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예요. 흔한 말로 개나 소나 다 청동을 쓰면은 어떻게 해요? 계급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여성분들이 이제 명품 백이나 명품 옷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남자들은 무슨 저는 관심 없습니다만 스포츠카, 4억, 5억 하는 스포츠카 아닌 거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 시내에 다 5억짜리, 4억짜리 스포츠카가 돌아다닌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무슨 가치가 있어 보여요? 없잖아요. 자, 여성분들 다 명품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백을 들고 다닙니다. 그럼 그 명품의 가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거거든요. 그게 이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급의 합리화나 거성 문화를 토대해서 선민사상이 나오고요. 선민사상을 토대로 해가지고 단군신화가 나와요. 단군신화를 토대로 해서 성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를 뭘 한다고? 고조선이다. 결론은 고조선은 거성문화, 즉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과연 진짜로 단군신화에는 선민사상이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단군신화 내용에 많이 나와 있는 용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홍익, 인간, 봤죠? 알죠? 제세, 이화, 또 여기는 토템 신앙도 반영이 돼 있죠. 뭐가 나옵니까? 동물, 곰, 또 호랑이가 나오죠. 호랑이가 나옵니다.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홍익인간은? 그치?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한다.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요? 화났을 때 이 인간아! 할 때 그 인간은 아니겠지. 그치? 그럼 무슨 인간일까? 무슨 인간? 지배층을 얘기합니다. 지배층. 지배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배층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세이화는 무슨 뜻이야? 제세이화. 모든 세상을 이롭게 교환한다는 거야. 누구 좋게? 누구 좋게 교환한다? 지배층 좋게 교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층 입장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사실 살짝 뭔가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가려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토템. 결국 누가 소원성취합니까? 그래서. 곰이 소원성취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배층 입장에서는 곰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복종하라는 거지. 그치? 호랑이처럼 톡톡 튀고 말 안 들으면은 소원성취 못 한다는 거죠.
그게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스며 녹아 들어가 있어요. 단군 신화에는. 그래서 계급이 나왔고 그걸 통해서 국가가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긍정적인 사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국가 형성 과정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해석한 대로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자, 19세기 어느 시기인가요? 세도 정치. 세도 정치라는 건 아시죠? 특정 외척들이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이게 3대 63년 갑니다. 63년이라는 시기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여기에 시달리다 죽었을 거예요. 우린 모르지만은. 그렇잖아요. 세도 정치 때에 삼정문란 그러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삼정. 뭘 삼정이라는 거예요? 전정, 군정, 환곡입니다. 전정은 토지에서 세금 거둬린 거죠. 군정, 군역이죠. 환곡, 거리대 문제죠. 물론 이게 이제 가장 컸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혼란기 속에서 세도 가문들은 이거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농악, 조선일 때 농악을 굉장히 또 장려하기도 합니다. 농악 때 맨 앞에 만장 있죠. 거기에 뭐라고 기록된지 아십니까? 만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농, 자, 천, 하, 지, 대, 본. 이러한 만장이 있어요. 맨 앞에 이걸 들고 다니잖아요. 뒤에다 깽가리 치고 북치고 뭐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무슨 뜻이에요? 농자, 천하, 지대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민이 천하에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배층에서 이걸 권장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야, 니네들이 이 천하에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피지배층의 반발을 일으켜서 뭐 하는 거예요? 무마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앞에서 봤을 때는 농사를 짓는 것이 세상에 가장 큰 일이다라고 하지만 이 뒤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 거예요. 뒤에서 뭐라고 있냐면은 니네들이 뭘 하느냐? 땅이나 파먹고 살아라. 이런 의미죠. 지배층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듯이 홍익인간 또는 제세와 토템상의 이 내용들도 단군세의 이 내용들도 이런 맥락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급이 나오고 피지배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사회는 급격하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지배층은 지배층의 지배에 합리화를 위해서 무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찾습니다. 무덤도 크게 만들지, 또 아까 총동도 지네들만 쓰기, 이런 것들이죠. 전유물이 있는 거죠. 이 국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청동시대 때 나와 있는 이 고인돌은 그러한 국가가 나오고 계급이 나오던 시절에서의 대표적인 무덤이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청동기 시대 때 이 무덤에 고인돌에 이 뚜껑돌 하나가 70톤에서 100톤이다라고 하면은 과연 몇 명의 인원이 동원됐을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고고학계에서 이러한 실험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1톤 있죠, 1톤. 1톤의 무게를 운반하는데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하냐? 1000kg입니다. 했더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습니다. 그러면은 100톤의 무게의 돌을 운반하는 데는 몇 명이? 1000명이 필요할 것이다. 1000명. 1000명은 어떻게 동원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마 한 가구당 1명 정도는 의무적으로 계급사회니까 차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최소한 몇 가구란 얘기예요? 그는 1000가구에 1명을 차출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1000가구가 살았다면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마을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1000가구가 살았다. 이 마을에 있어서 실질적인 가장 캡틴이 누구였다? 바로 치프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한 가구씩 한 명씩 나와가지고 돌을 운반하고 이런 무덤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이게 고인돌입니다. 그래서 고인돌의 등장은 바로 청동시대 때의 정치, 그 다음에 경제력을 소유한 지배층의 등장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치, 경제력을 소유한 지배층의 등장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계급 또는 국가 형성 이것과 연관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청동시대 때 국가가 만들어졌을 때 무덤의 형태입니다. 그러니 청동기 다음이 어느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철기시대라고 합니다.
이 철기 시대 때면 철기 문화를 토대해서 나라가 여러 개의 나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러 나라라고 얘기하죠. 어디가 있어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럼 어디죠? 삼한 이런 나라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 중에 이제 부여하고 고구려에서의 무덤은 무덤 형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순장의 흔적만 확인합니다. 순장. 뭘 순장을 하는지 아시죠? 죽었을 때 같이 부장하는 겁니다. 노비, 계급임이 나왔고 노비라든가 가축들 같이 집어넣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순장. 순장은 언제 때 금지를 하냐면은 6세기 신라 지중왕대 때 금지를 해요. 못하게 합니다. 이때 이제 인격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또 노동력 중요시했던 그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6세기에 가면 금지를 합니다. 대신 순장 대신 이제 뭐가 이러냐면은 토우. 뭘 토우라고 그래요? 토우는 뭘 토우라고 그러죠? 토우. 흙, 인형. 사람처럼 빚어놓은 거죠. 토우. 그걸 이제 매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주에서 발굴된 무덤들은요. 무덤 안에 뭐가 나오냐면 사람의 뼈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토우가 많이 나옵니다. 토우. 흙 인형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은 신라실인데 거기에 보면은 아기자기한 그 사람 또는 뭐 짐승들 그걸 만들어서 집어넣어가지고 무덤으로 출토가 된 것이었습니다. 뭐도 나오냐면은 코끼리도 나오고요. 코끼리 있었다는 거예요. 가마우지야, 가마우지. 가마우지, 뱀, 이런 모양들의 토우, 흙으로 빚은 것들이 나와요. 원숭이도 나옵니다, 원숭이. 또 그 개미 핥기 있죠, 개미 핥기. 그런 것도 나와요. 그건 직접 봤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조그매요. 조그만데 특징을 잘 살려가지고 만들어놨어요. 그런 것들이 무더기로 나온다. 장난감처럼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토우를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여와 고구려는 순장이 나오고요. 옥저에서 뭐가 나냐면 가족 공동 목각이라고 그랬어요. 가족 공동 목각이라고 해서 일종의 함입니다, 함. 감회장 했다가 썩으면 뼈만 추려가지고 여기다가 다 모아놔요, 이렇게. 그리고 이 목각 앞에는 쌀을 담은 항아리를 여기다 걸어왔습니다. 죽은 자의 양식으로서. 오늘날 제사 지는 거하고 비슷한. 그렇죠? 이거를 가족 공동 목각. 한자로는 뭐라 하냐면 뼈를 매장했다 해서 뭐라고 그래요? 골장제. 이렇게 하죠, 골장제. 그리고 이제 동해에서는 무덤 형태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살았던 집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동해의 거주지를 보면 우리가 한자에 여자 모양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또 철자 모양, 한자에 철자를 쓰죠. 그래서 여자형, 철자형이라는데 강원도 동해 묵호죠, 묵호. 동해 쪽에서 많이 이런 흔적이 나와요. 여기가 옛날 어디가 있는 곳이에요? 동해가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동해의 주거지는 하나같이 발굴된 곳을 보면은 새까맣게 타 있습니다. 흙들이. 그 부분만 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화재, 불난 거죠, 불. 그래서 안 좋은 기운을 태워버린다, 없애버린다, 뭐 이런 의미에서 불을 질러요. 그러니까 동해의 주거지, 여자 모양이라든가 철자 모양을 뭐 구사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을 겁니다만 전부 까맣게 탄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기운을 없애버린다, 날려버린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삼안의 무덤은 뭐가 있냐면은 주구묘가 있습니다. 주구묘. 주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도랑입니다. 도랑. 도랑. 이걸 주구묘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덤이 이런 형태죠. 이게 도랑을 파요. 도랑을. 그리고 여기다가 관을 놓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시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랑. 고랑이죠, 도랑. 도랑을 파놓습니다. 이 도랑을 한자는 주구라고 그래요. 이 용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분한 설이 있습니다. 원래 도랑은 물을 담는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실제로 물을 여기다 담았던 흔적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흔적 나오지는 않고요. 이건 아마 이 무덤 봉분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여기서 파가지고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도랑이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고요. 아니면은 무덤 묘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까지가 이 사람의 무덤의 공간이다.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팠다는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도랑이 파져 있다. 그래서 뭐냐면 주구묘, 뭐 우리말로 해서 하면 굳이 도랑무덤 뭐 이런 정도 해석하시면 되죠. 그리고 삼안에서는 주구묘 외에 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온감묘가 있어요. 사진에 나와 있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장독이죠. 장독. 온감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장독 두 개를 붙여가지고 여기 이제 시신이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혹은 굉장히 큰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대로 시신을 한 명을 여기다가 독 하나, 장독 하나에다 집어넣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석기 시대 때도 나옵니다만은 신석기 시대 때 대표인 톡이로스가 빗살무늬 톡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빗살이 가해졌다 빗살무늬 톡입니다. 근데 이런 빗살무늬 톡이하고 비슷한 무덤도 있습니다. 여기에 구멍이 좀 뚫려져 있어요. 그리고 시신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근데 이건 그릇은 아니고요. 그릇은 아니고 이거는 관의 용도로 봅니다. 밑에 뚫려 있다라고 하면 뭘 담을 수 있는 공간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뚫어놨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혼이 시신을 담았을 때 뚜껑을 닫아버리면 혼이 나갈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혼이 여기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도자기 밑에 구멍을 낸 걸로 이렇게 보죠.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무덤들도 있고요. 그렇죠? 다양한 형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만시대 때 무덤의 주는 뭐냐면 주구묘하고요. 그 다음에 온감묘가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사진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그 온감묘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게 좀 크죠, 제법. 그죠, 큽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이제 사진을 보면은 그런 장독들이 무더기로 있잖아요. 이건 오늘날에 뭐와 같아요? 공동묘지죠, 공동묘지. 공동묘지 형태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기 문화를 토대했던 여러 나라 있죠? 여러 나라의 각각의 무덤 형태는 이런 형태가 나오고요. 일단 이전보다 조금 다양해지고 있다라고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연맹국가, 철기 문화를 토대한 연맹국가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 거죠? 고대 국가. 우리가 얘기하는 어디죠? 삼국이요, 삼국. 통일신라 발해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요 고대권 넘어오는 부분은 우리가 잠깐 좀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